예, 마지막 세 번째 타임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네. 예, 그 마지막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까지 아동권리협약과 또 방정원 선생님의 36조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이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들을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그 국민권리 인식은 좀 향상됐는데 여전히 이제 아동에 대한 인식은 좀 지체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20년도에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보면 여전히 부모의 소유물 그리고 훈육의 대상 사회가정에서는 지체되어 있다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여성에 대한 권리인식 또 노인에 대한 권리인식 장애인에 대한 권리인식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어요. 아니 다른 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예민하게 더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아동의 인식은 여전히 지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초반부에 우리가 배웠듯이 뭐 주린이, 뭐 헬린이 이런 용어를 봐서도 아동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참여권의 제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아동 친화 도시라는 것도 만들고 있는데 유니세프에서 거기에서도 보면 아동의 그 참여권에 대한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참여권의 항목에 각 지자체들마다 조사를 해보면 가장 열악한 부분이 아이들의 참여가 굉장히 열악하게 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가라는 문화, 또 아이들은 좀 참견하지 말라는 문화,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장유유서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아직도 문화적으로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아동의 권리 인식이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통계에 의해서도 나오게 되었죠. 아동의 권리는 이해관계가 관련되면 무시되거나 포기되기도 했던 그런 관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자료들 경기연구원에서 냈던 자료를 보면 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위험한 존재, 그대 이름은 어린이. 예. 노키즈존이라고 들어보셨죠? 식당 같은 데 같으면 노키즈존, 아이들 오는 것을 거부하는, 아이들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는 공간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걸 노키즈존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은? 아이들은 위험한 존재들인가요? 예, 아이들은 떠들고 시끄럽게 하니까 좀 불필요한 존재인가요? 이런 아이들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인식, 사회적 구조는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사회적 장치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아이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가 93.1%.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뛰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혹시 동네 놀이터에 가보셨어요? 저희 사는 주변의 동네 놀이터를 가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대부분 학원에 가 있거나 다른 곳에 있어요. 놀이터는 아주 근사하게 꾸며놨는데 노는 아이가 없어요. 예전에 저희 사무실이 잠원동에 서초 잠원동에 있었는데 학교가 끝났는데 놀이터에 아이들이 오질 않아요. 도대체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다 엄마들 차 안에 있더라고요. 학원 가느라고 다 차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헬리콥터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 하는 그 아이들이 지금은 사라져서 아이들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요. 옆집에서 들려있는 깐난아기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오래된 것 같고 또 아이들의 제잘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오래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과거에는 엄마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 얘기도 하면서 수다 떨던 뭐 코로나 상황이라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런 것을 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카페 음식점에서 72.2%, 영화관 공연장 16.9%, 쇼핑센터 6.4% 아이들이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자, 노키즈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지만 업주의 생각은 그래요. 영업상 업주의 자유 아닐까요? 맞죠. 업주가 받고 안 받고는 자기 자유죠. 또 어떤 34.8%는 아이의 기본권 침해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51.4%는 아이의 기본권보다 고객의 행복 추구권이 더 중요하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의 행복 추구권.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에 왔으니까 그것이 먼저다라고 보는 거죠. 예. 또 46.6%는 하지만 좀 심한 거죠. 과잉 조치 아닌가요? 얘기하고 애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행동이 싫을 뿐. 노키즈존이라고요. 엄마는 아이 키우기 더 힘들어지네요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해 상충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죠. 아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현대인들은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 자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짐인 거죠. 첫 번째 양육비 부담, 교육비 부담 이런 거 엄청나죠. 자유의 제한, 노키즈존도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아이를 키우는 순간 손도 많이 가지만 다닐 수 있는 곳도 제한이 많아요. 기쁨은 없어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아동을 기쁨으로 되게 중요한 표인데요. 2020년도에 아동정책 기본 계획에 나온 표인데 저는 이 표를 보고 나서 야, 이거 정말 우리나라가 새롭게 좀 아동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생각하는 나라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스웨덴이죠. 그리고 독일이죠. 유럽 국가죠. 그죠? 그리고 미국보다 조금 낮아요. 한국이. 예. 아동을 기쁨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 제한하는 부담으로 인식하는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고요.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3.26으로 가장 높죠. 그렇죠. 독일은 우리나라랑 인구도 좀 비슷하고 뭐 구조가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단연 우리나라가 안 좋은 것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좀 높고 하면서 아이 키우기 힘든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표라고 생각이 돼요. 아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세상이 되면 양육도 교육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안타깝죠. 그죠? 한 명일 때보다 두 명일 때 경제적 위기로 느낀다. 아이를 한 명을 낳았을 때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질까 봐 부담스러워하는데 두 명일 때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위기를 느낀다라고 하는 내용 통계 자료들도 있습니다. 예. 결론, 아동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현대사회에 우리나라는 지체되고 있다. 권리인식이 지체되고 있다. 자, 아동의 권리 주체로 살아갈 환경은 그럼 어떤 환경이 되어야 될까요? 안전한 환경이 돼야겠죠. 학대나 방임 예방,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방정환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아이들이 편하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아동이익 최우선주의의 원칙, 아동 행복 최우선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아이들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돼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른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정책 결정, 어른들의 생각에 의해서 아이들의 자기 결정권이 축소되고 어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아이들의 문제.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이 되어 있죠. 예를 들자면 7일 만에 종결되는 입양 여부 결정. 이 입양은 어린 아이니까 뭐 결정할 수 있는 그건 없겠지만 입양 여부도 7일 만에 결정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원가족 보호의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어서 양측에 팽팽한 긴장감도 가지고 있죠.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성세대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데 아이는 소유물이냐 그냥 개인의 가정사니까 국가가 참견하지 말아야 될 문제이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이제 아동의 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유목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정사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과제이자 우리가 함께 사회가 해결해야 할 기성세대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닌 독립적 권리의 주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그렇고 방정환 36조에 나온 것처럼 아이들은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닌 그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가진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라는 것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어리석고 어리고 아직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미약하고 미성숙한 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존중할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고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 앞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뭐예요? 에스컬레이터죠. 아이들 시선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성이 있죠. 바가 너무 높죠, 아이들한테는. 예,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불안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아이들이 조사한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을 보시면 버스를 타는데 손잡이가 너무 높아 있어서 아이들은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에 거울을 가보면 아이들은 거울 밑에 다 존재하고 있죠. 예. 아이들 시선에서 만들어진 것이 별로 없어요.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화장실에 다 이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거울도 볼 수 없는 상황, 버스도 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 아이들은 그 목에 걸리기도 하고요. 지하철 통과하는 목에 걸리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변기도 너무 큰 거죠. 아이들에게는 공중 화장실이.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웃음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 좀 심각하다.
드라이어가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손을 핸드 드라이어가. 그래서 저희 아동복지시설들은 가면 아이들 키 높이에 맞춰서 드라이어를 다 설치하는데 공공장소에서는 이런 것도 배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걸 봤는데 아이가 머리 위에서 이러고 있는 걸 저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부터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비누가 나오는 곳이 너무 먼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배려받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느낀 것들을 이렇게 추려서 사진으로 찍은 것인데 아이들이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환경을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아동 행복 최우선주의의 원칙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영화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저는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꼭 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소합니다 라고 했던 레바논 빈민가 12살 소년 자인의 이야기, 뭉클하게 봤던 영화인데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소합니다. 자기 여동생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 고통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고소하는 그 법정에서 자기 부모를 고발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고발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는 어린아이였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분들도 한때는 어린아이였어요. 불과 그렇게 수백 년 전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한때는 어린아이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 생각을 해보면 내가 미성숙하고 내가 내 자기결정권도 가지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존재였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물론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질풍노도의 시기도 하나의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겠죠. 아이들은 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라는 인식 그리고 남아공 대통령이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풍자해 줍니다.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모습보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모습보다 더 날카롭게 그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은 아이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과거에 대통령 한 분이 서거하셨을 때 그 한겨울에 넘어갔네요. 한겨울에 아이들을 동원해서 그 옷도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올라가서 합창단이 올라가서 아이들이 벌벌벌 떨었던 장면 혹시 기억을 하세요? 아이들은 동원된 거예요. 아이들을 다루는 모습은 우리 사회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다 무릎 담요하고 오버코트 입고 아이들은 그냥 얇은 옷을 입고 와서 합창단이 노래 부르면서 아이들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그걸 보면서 왜 우리 아이들이 저런 데서 저렇게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우리가 만져주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 사회의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강의는 마치고요. 질문하고 좀 답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없어요?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새로운 건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이제 오래된 유효 기간이 많이 지난 사람들이지만 우리보다 새 제품으로 말하자면 아이들인 거죠.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보다 더 새롭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의 새로운 어떤 사고 방식과 미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에 대해서 그 권리를 생각하고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나 그런 데 나온 것처럼 한 명 한 명의 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존중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거죠. 혹시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딪혔던 문제들도 좋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막 활동을 하고 싶고 너무 놀고 싶은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방방이나 뭐 이런 데를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래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보니까 마땅히 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얘는 분명히 어디 가서 좀 에너지를 쏟고 놀고 싶고 막 활동하고 싶고 이러는데 이런 공간은 너무 없다 보니까 나는 찾는다고 찾는데도 그게 어딘지 모르겠고, 그렇죠. 네, 얘는 어떻게든 뭐 해주고는 싶은데 그런 현실이 저는 좀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공간이 없던 거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면서 아이들의 놀 공간, 그 놀 권리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일본에는 모험 놀이터가 있어요. 그 모험 놀이터는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모래에서 작업도 하고 톱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졌어요. 사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들을 저희가 한번 현장에서 체험한 적도 있고요. 그런 연구 자료들도 있는데 일종의 이런 거죠. 가정에 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방치되는 아이들이 결식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 충분히 요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이건 위험하니까. 그리고 칼은 위험한 거니까, 불은 위험한 거니까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아이들이 결식을 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그 칼을 관리하는 법, 그다음에 불을 쓰는 법부터 해서 요리하는 레시피들도 만들어서 아이들의 제공을 한 3년을 제공을 했는데요. 지금은 아이들이 그 아버지랑 사는 그 여자아이는 자기가 직접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요리를 해서 가정의 식단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5분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학습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아이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제가 현장에서 본 거는 1시간가량을 그 일에 집중하는 걸 봤어요. 요리하면서 칼질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요리 프로그램인 것 자체가 오감을 다 만족을 하잖아요. 시각, 촉각, 미각 다 자극을 하는 거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이들에게 이건 위험한 것이다. 이거는 너희들이 하면 안 되는 것이라 단정 짓지 말고 그 아이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위험 놀이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만지게 했던 결과, 물론 이제 사고가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사고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중학교에 올라와서 갑자기 칼질을 하면 갑자기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도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릴 때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질문하신 그 아이들의 놀 공간, 아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하고도 좀 결부지어서 아동 친화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 아이들의 놀 공간들을 만들어 갔는데 그것도 사실은 공급자 중심으로 많이 제공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삶 속에서 자주 만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이 놀이터가 돼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의 놀이터는 거의 어르신들의 전유물이 된다거나 내지는 교통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공간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런 아이들의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의 권리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누가 결정해요? 어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른들에 의해서 종속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서 얘네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 묻고 아이들하고 의논하고 또 너희들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부탁하는 그런 과정들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개 부모들이 느끼는 힘듦도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데 가정 외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로 어디로 가요? PC방. 이런 데 많이 전전긍긍 하잖아요. 차라리 PC방에 있으면 안전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들 경우.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어떤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듣다 보니까 진짜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녀의 부모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동 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네. 그렇게 자녀를 좀 키우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는 저희가 또 평교에서 교육도 전공하고 또 교육기관을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고 이럴 텐데요. 교수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만약에 그 지역 교육기관을 만약에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인권이나 권리를 위해서 지역교육기관에서 좀 더 강화하고 이렇게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한. 지금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돌봄기관에서도 아동의 권리가 지금 평가에서도 1-1부터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슈화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회가 많이 변화됐다는 얘기고 정부의 정책에 있어도 아동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5년마다 유엔에 가서 우리도 보고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강조되었던 부분이고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되었던 우리나라의 현실을 외국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고 돌봄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면 그 실예를 들어드리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자기가 결정한 건가요?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좀 생각을 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되어 있어 낙인감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헤어지셨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부모 가정으로 낙인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런데 할머니랑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불러요? 조선가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결정하고 상관없이 우리 사회 구조는 아이들이 지정하기에 정신이 여념이 없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고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나를 한부모 가정이라고 부르냐? 왜 그렇게 차별을 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명사로 규정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참여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시설 내에서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하더라도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욕구 조사를 하게 돼 니즈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이나 되며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하게 되고 특별히 자치 활동을 통해서 이 활동이 더 아이들 중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리모델링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는 아동의 권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더 강조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회자되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딱 생각하다 보니까 배우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어른들 부모들의 시선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야지만 이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리에 대한 부모와 네. 어른 세대의 관점이 변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많죠. 예. 예. 그래서 그거부터가 변화해야지만 이 아이를 그냥 객체를 하나의 그냥 그 인식으로 딱 하면서 이렇게 딱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바뀐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네. 우리 세대에서 대부분 이제 그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이 평생 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는 거는 시멘트가 양생되기 전에 네. 발자국 찍어 보셨죠? 맞아요. 그래서 발자국을 찍는 것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시기는 어떤 발자국의 형상을 심어 놓느냐는 것이 평생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 세대에서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려고 하는 그 나부터 변화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아이들의 권리는 사회적인 문제예요.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듣는 우리 학생들의 수고가 더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또 깊은 낯으로 뵙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